임신 중에 생기는 고혈압은 단순히 고혈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산모와 태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임신성 고혈압은 제스테이셔널 하이퍼텐션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신 중반부까지는 혈압이 내려가게 되고 임신 후반기 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임신 중 혈압의 상승, 고혈압은 혈액량 자체가 약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혈관 투과성, 수축력, 혈관 저항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약 10%에서 임산부들이 고혈압을 가지고요. 임신 중독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약 1에서 2% 정도, 100에 한두 건. 그렇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한 텀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간 전증과 자간증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자간 전증이 이제 프레클람지아가 되겠고,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단백뇨, 부종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자간 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원래 당뇨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주 초산이거나 20세 이전 35세 이후 쌍둥이라든지 당뇨, 신장질환, 원래 고혈압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에 자간전증이 잘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프레클람지아를 거쳐서 에클람지아까지 가게 되면, 자간증까지 되게 되면 경련을 동반하게 된다. 이제 경련이 꼭 분만 전에 생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 분만 중, 그리고 분만 후에도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비율은 분만 전에 생기는 것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 아니라 원래 고혈압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만성 고혈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의 범주에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이제 자간증이나 전자간증으로 더 진행하기가 훨씬 쉽겠죠. 임신 때문에 악화된 고혈압. 보통은 이제 임신 후반부에 자간증으로 가게 되는데, 임신 30주 전에 자간증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고혈압 경우에는 우리가 임신 악화성 고혈압이라는 텀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이행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간전증부터 하나씩 보자면, 프레클람지아의 원인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혈압이 생기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 기전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임신성 고혈압이 장기 부전, 태반 부전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조산, 저체중아, 태반 박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나이 든 산모에서 또 고혈압이나 콩팥이 안 좋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겠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고혈압의 범주가 135냐, 142냐, 얘기를 많이들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140 이상이라고 했을 때, 단백뇨가 24시간에 300mg 이상, 그리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까지 있다면 다양한 여러 개의 장기까지 다 이제 충분히 가지고 인볼브를 했다,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노모텐시브,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압 있는 환자에서 20주 이상에서 프로틴 유리아가 있으면서 레날 인서피션시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고혈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백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헬프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헬프 신드롬이면 HELLP,
그래서 헤몰라이시스 용혈이 일어나면서 엘레베이트 리버 엔자임 로우 플리틸렛 카운트 해서 HELLP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간 수치가 나빠지면서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용혈이 일어나는 증상, 이게 이제 헬프 신드롬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자간증과 연관된 변형된 형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용혈은 드물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복통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출혈 소인을 보일 수도 있죠. 잇몸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출혈 소견들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원인에 의한 복통을 감별해야 하겠습니다. 에클람지아는 자간증이고요. 자간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전자간증에서 경련이 새롭게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자간증,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전자간증과 자간증을 보통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얘기이고요. 경련까지 생긴 경우는 에클람지아, 자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20주에서 4주, 출산 4주 이내에 새롭게 생긴 경련. 전자간증이 진행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고혈압 없이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요. 당연히 경련 자체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산모의 경련을 조절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인 자체가 고혈압이라면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출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신 후반기의 출혈, 전반기의 출혈은 유산이나 자궁의 임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후반기의 출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반 박리가 있습니다. 플라센타 어블럽션. 플라센타가 자궁벽에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플라센타, 태반이 자궁벽에서부터 박리가 되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태반 박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떨어지느냐, 어디 부위에 붙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질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태반 박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태반이 박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반 허탈, 즉 태반이 새로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아는 사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4에서 32주에 호발하면서 외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체 출혈, 쇼크,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통, 심한 복통과 자궁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진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다. 자, 전치태반, 태반의 위치가 너무 입구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태반은 이렇게 자궁의 기저부와 위쪽에 붙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출산 시에 태반이 손상을 받지가 않게 되는데, 태반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당연히 출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진을 하거나 그러다가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질경 검사나 질식 초음파를 할 때 손상을 입어서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태반에는 피가 매우 많기 때문에 태반 손상에 의한 출혈은 심각한 쇼크를 유발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만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양막 조기 파열,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emature, 미숙하다는 뜻이죠. 럽처가 터진다는 거고, 멤브레인이 터졌다. 양막이 37주 이전에 파열되는 것. 양막 파열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징후에 해당하는데, 양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산도를 통해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양막이 파열되게 되면 출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수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되게 되면 조산에 따른 위험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임신을 조금 더 유지를 할까, 항생제를 써가면서 임신을 한 며칠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태아가 성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도 분만을 시도할까, 아니면 응급 제왕절개를 할까, 이걸 결국은 판단을 하여야 하겠다. 양막 자체는 출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관된 조직이라든지 혈관이나 아니면 자궁 경부에서 미세한 출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면서 출산 후에 산모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궁 무력증, 유테라인 아토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 자체는 뱃속에 남아 있겠죠. 그러나 한참 늘어나 있었던 자궁이 한 번에 제자리로 다 수축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충분히 수축을 해줘야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이 지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 후에 자궁 수축이 지속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궁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으면서 쇼옥을 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산이라든지 다태아는 너무 이제 자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왕절개는 자궁 수축이 진행되건 말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으로 자궁을 가르고 아이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자궁 수축, 심각한 출혈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유테라인 아토니의 리스크 팩터는 오버 디스텐전, 아이를 여러 번 출산한 경우, 또 양수가 너무 많은 경우, 다태아, 출산과 관련해서 난산, 분만유도, 태반 강제 배출, 이런 것들이 자궁 수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면 근육이완제를 쓰게 되는데, 그런 근육이완제와 관련해서 수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 자간증을 치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산, 비만,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이런 것들이 다 유테라인 아토니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서머리 되겠습니다. 임신과 관련한 위험한 약물들은 항상 주의 깊게 모든 약물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임신 초기 태아 발달과 관련해서 약물과 방사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임신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은 심할 경우 임신 중독증, 고혈압이 전자간증, 자간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중기 이후의 출혈은 유산과 함께 무체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치태반 얘기했고요. 또 태반 박리 이야기했고요. 여기 나오죠. 태반 박리와 전치태반이다. 자궁 무력증은 매우 심각한 출혈과 쇼크를 유발하는 응급 상황이 되겠다. 오늘 시간에 임신 중기 이후에 산모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